이제 고려 정치사 시대사 정리 들어갑니다. 고려를 크게 나누면 두 개 시대로 구분하고요. 작게 나누면 고려를 5개로 구분합니다. 크게는 몇 개? 2개. 작게는 5개. 아따 힘들다. 자 보세요. 고려가 처음 건국됐던 게 918년입니다. 918년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이제 후고구려의 궁예, 그리고 궁예가 나중에 미치미치해지면서 국호를 막 마진태봉 바꾸고 지랄 떨거든요. 그죠? 그 후삼국 시대죠.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 막 무너져가는 신라 있을 때, 통일신라 있을 때. 유빈아 알아듣고 있니? 그때 궁예가 막 후고구려 이름을 막 마진태봉 바꾸고 막 중원을 다 평정하겠다고 개지를 떨고 이러니까 왕건이가 누구? 호족들 다 규합해가지고 궁예 몰아내고 고려란 나라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개경을 도읍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해가 거란한테 무너지면서 발해 요민 고구려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포섭을 한 거죠. 알겠죠? 같은 고구려인 아닙니까? 들어오세요. 나중에 우리가 저 거란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 영광을 재현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서 발해 요민도 포섭한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후에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면서 나를 들어 바치고요. 되십니까? 그리고 막판에 후백제, 알겠죠? 후백제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후삼국까지 통일하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고 후삼국을 다 통일하는 건 언제? 936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되십니까? 요거는 딱 고려가 만들어진 시점이고 요 중간에 누가 들어왔다고? 발해요민이 한번 포섭이 됐었고 신라가 나라를 들어바치는 일이 있었고 936년에 후삼국이 통일이 됐고 되십니까? 이때부터 해서 고려가 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392년에 망합니다. 1392년이 무슨 시기인데요? 그렇지! 고려가 망하면 조선왕국 이때부터 조선이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고려를 크게 시대를 2개로 나누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를 나누게 돼요. 무신정변이 몇 년에 있었는데? 1170년입니다. 이때 무신들이 개지랄 떠는 무신정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 뒤를 뭐라 그런다? 고려 후기. 앞에를 뭐라 그런다? 고려 전기. 그래서 고려를 크게 2개로 나누면 뭐와 뭐?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거야. 유빈아 알아듣고 있니? 그래요. 전기와 후기 2개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고려를 작게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전기를 2개, 후기를 또 3개로 나눠요. 전기를 2개 어떻게 나눕니까?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 이렇게 나눈다. 됩니까? 고려 초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초기는 어떤 시대의 성격을 띠는 시대냐면 자주성이 넘치고 진취성이 넘치는 시대야. 다시 뭐라고? 자주성이 넘치고 진취성이 넘치는 시대야. 이게 고려 초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야, 고려가 아주 자주성과 진취성이 넘치던 초기 때 그 모습은 누구하고의 관계를 보면 훤히 드러나기냐? 대외관계. 응? 야, 이때가 딱 11세기거든, 고려 초기가? 고려 건국된 게 지금 몇 세기야? 10세기죠. 발음 잘해야 돼요.
10세기인데 10세기부터 해가지고 11세기 정도까지 요때 강성했던 외세가 딱 누구야? 야, 발에 무너뜨린 새끼들이 누구였어? 그래. 아, 그리고 바리우민 포섭하면서 왕건이가 이 거란 저거 뭐 하겠다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간 응? 발에 거란 몰아내고 고구려 영광 재현하겠다고 바리우민들 다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딱 건국하자마자 왕건이가 뭐 했어? 서경을 제2수도로 삼아가지고 북진정책 전진기지로 삼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영토도 청청강 영흥만 일대까지 좀 올린다면서 왕건 때, 태조 때.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뭐합니까? 거란하고 대치한다고 오죽하면 훈효10조에다가 왕건이가 뭐라고 남겼냐? 첫 번째로. 거란은 짐승과 같은 국가이므로 교육하지 말지어다. 이러고 남겼다니까. 아, 유빈아 너 듣고 있냐? 세빈은 잘 안단 말이야. 아라니야 이 쌍빈이들아?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한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초기 때 이 자주성과 진취성이 넘치는 이 시대 모습은 뭐를 통해 할 수 있다? 11세기 때 누구하고의 관계? 거란. 야, 11세기 거란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인데요? 요나라야, 요나라. 다시 뭐라고? 요나라. 에이, 요나라란 말이에요. 요나라. 이해됩니까? 아우, 아주 멋지죠? 대치하고 싸우고 막. 알겠지? 송나라도 막 무릎 꿇었었는데 우리 끝까지 싸우고 막. 알겠지? 그 자주성과 진취성의 모습을 초기 때 딱 볼 수 있어. 그게 11세기 초기 때 모습이야, 고려에. 고구려 계승의식이 살아 숨쉬는. 알겠지? 북진을 외치며 거란과 대치하는. 알겠죠? 그 강건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끝나요. 고려 중기 때 어떤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대성과 보수성의 시대. 야, 보수의 뜻이 뭐야? 뭔가 발전 변화지향적이다 아니면 안정만 추구한다. 현상유지, 안정만을 쫓는다는 얘기야. 4대는 무슨 뜻이죠? 우리보다 힘센 외세가 있으면 섬기는 거죠. 4대라는 게 섬기는 거, 남을 섬기는 것을 4대한다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4대성과 보수성의 시대, 이 중기 때 시대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비굴하지. 좀 힘센 놈 있으면 사바사바도 하고 살짝 가서 뿌려주기도 하고 에휴 무슨 뭐 발전 번영 그런 거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사바사바해서 그냥 힘 있는 놈 뒤에 붙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안전제일주의. 알겠죠? 이게 딱 고려 중기 때 모습이란 말이야. 알겠지? 고려 중기 때 이 썩은 고구려 계승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진취적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런 썩은 모습은 누구하고의 대외관계를 보면 훤히 드러나요? 이때가 딱 몇 세기야? 12세기란 말이야. 이때 강성해지는 애가 누구야? 거란이 저물면서 이때 강성해지는 애가 여진이라고. 무슨 족이라고? 여진. 얘네가 세운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인데? 금나라라고. 이 새끼야 또 필기하라니까 지금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지. 그지랄하지 말고 덮어 빨리. 집에서도 한 번 더 하죠. 아니 다시 해. 지금 쓰면 뭐하니 지금. 여기서도 한번 집에서. 아니라고. 죄송해요. 덮으라고. 수업 시간에는 들으면서 대답이나 해. 나봐. 그래서 12세기 때 여진족 얘네들이 금나라라는 걸 딱 세우고 이때 막 송나라도 막 남송으로 찌그러뜨리고 아예 거란은 먹어버립니다. 고려한테 와가지고 막 꿇어 그러는데 뭐 해버렸어? 네? 꿇어버린 거 아니야? 알겠지? 야 이때 시대를 썩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기득권층들 자기들의 안녕만을 위해 권력자들, 이때 당시 권력자들, 자기네들의 안녕을 위해 고려의 어떤 자주성과 진취성,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걸 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알겠죠? 그냥 가가지고 살짝 꿇어줬던 이 쓰레기 새끼들, 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던 거지. 기억나니? 돼요? 그네들이 썩은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문벌귀족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문벌귀족의 시대가 끝장이 나요. 알겠죠? 무신들의 반란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 무신 집권기가 열리는 거야. 무슨 기? 무신들이 집권하는 시기가 열리는 거야.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무신들이 그냥 군인 정치기고 중방에서 뚝딱뚝딱 지들끼리 정치하면서 나라 개판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는 시기를 또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권력자가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정중보라는 사람이 처음에 권력을 잡았다가 돼요? 그냥 군인 통치기구였던 중방에서 군인들끼리 정치 뚝딱뚝딱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오래 못 가고 또 쿠데타로 경대승리 장관 권력 잡았다가 얘도 마찬가지 중방 정치하고 지랄 떨었으니까 오래 못 가요. 안정이 안 돼서 이음인으로 넘어가게 되죠. 되십니까?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이런 사람들을 세력으로 계속 넘어가요. 안정이 안 되니까 시대가. 군인들끼리 정치했거든요. 이때. 그러다가 그 밑에 있던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이때부터 조금 달라져. 얘는 지금 대가리가 도는 애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충원이가 집권하는 이 시기 때부터 조금씩 정치적 안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부를 때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이가 막 집권하면서 계속 쿠데타 권력이 뒤바뀌고 계속 혼란했던 군인들끼리 정치하고 지랄 떨었던 요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신집권기 1기라고 부르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슨 성격으로 시대 성격을 묶었냐? 군인끼리 정치하면서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쿠데타 하극상이 벌어지는 하극상의 혼란기죠. 시대 성격이 좀 그려져? 이게 하극상의 혼란기였어. 근데 최충원이는 이 새끼 대가리가 좀 도는 애거든. 자기가 권력을 이음인을 딱 몰아내고 자기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단 말이지. 근데 앞에 애들을 딱 보니까 어때? 무신끼리 정치는 좆도 모르고 경제는 좆도 모르는 무신들끼리 정치하다 보니까 시대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명분이 생기니 쿠데타가 나는 거 아니겠어? 알겠죠? 최충원이 권력 잡자마자 뭐 해야 되겠다. 나는 좀 똑똑한 인재들 뽑아갖고 경제도 좀 알고 펜때도 좀 굴리는 정치와 외교와 이런 걸 좀 아는 그런 문신들 좀 뽑아서 그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최충원이가 교정동안 같은 기구 만들어서 막 무신관리 뽑아서 같이 정치하고 막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조금 시대가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민생 안정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돼요. 최충원이는 다행스럽게도 자기 아들로 권력을 이어가게 되죠. 됐습니까? 정확히는 아들로 동생으로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권력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신집권기 2기 최씨 안정기라고 부르죠. 돼요? 그래서 최우의 뒤를 이어 최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최향 이런 식으로 권력이 이어져 가거든요. 알겠죠? 근데 요때 권력이 최후로 넘어갔을 때 최후 끝 무렵이야. 그때 누가 쳐들어와 위에서? 야, 거란 요나라 쳐들어오고 여진 금나라 쳐들어오고 그다음 누구 와? 몽고 이 새끼들아. 몽고가 세운 나라가 뭐라고? 원. 다시 뭐라고? 그래. 그래서 무신집권기 3기는 계속 최씨 정권이긴 한데 최충원의 아들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야. 이때부터를 3기라고 불러. 알겠죠? 이때는 뭐야? 몽고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대몽 항쟁기란 말이야. 다시 뭐라고? 대몽 항쟁기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무신집권기 3기 대몽 항쟁기 요때는 13세기. 몇 세기? 이때 강성했던 애세는 누구라고? 몽고 원나라란 말이야. 치열하게 싸우죠. 최씨 정권은 왕과 함께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 40년을 버팁니다. 버티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버티니까 몽고가 먹지는 않고요. 그냥 사위국 정도 시켜주기로 하죠. 이해됩니까? 그 극적 타결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원나라의 간섭을 반쯤 받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니야. 그래도 나라 안 없어진 게 어디냐. 맞아요, 틀려요? 되지? 그래서 고래 왕자들은 이제부터 전부 몽고에서 큽니다. 그리고 몽고에서 다음에 왕이 될 아이를
지명해가지고 다음 왕으로 내려보내고요. 몽고의 지명을 받아야 다음 왕이 될 수 있어요. 고려에. 그리고 왕 이름 앞에다가 몽고한테 졸라게 충성하라고 뭘 붙여놨어? 충자를 졸라게 붙여놨지. 그지? 그래서 충, 모광, 충, 열왕, 충, 덕왕 이런 식으로 왕 이름 앞에 충자를 붙입니다. 그 비참한 시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시대 성격은 뭐로 묶고 시면 돼?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많이 상실되는 시대죠. 자주성 상실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굴했지. 왕 이름 앞에 충자 붙여. 공녀까지 여자들도 막 우리가 공녀로 갔다가 무슨 특산물로 갔다 맨날 바쳤죠. 그죠? 땅도 뺏겨가지고 쌍송총관부 지역 뺏기면서 거기에서 계속 몽고 군대 주둔하면서 감시하죠. 됩니까? 그 비참한 시대입니다. 이때가. 원간섭기의 비굴한 시대를 끝장냈던 인물이 있어. 몽고에서 역시 뭐 고려 왕자로서 몽고에서 컸고요. 그리고 몽고에서 아주 출중한 어떤 아주 개판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몽고에서 낙점받아가지고 고려 왕으로 내려왔던. 됩니까? 그런데 결국 고려의 왕으로서 고려를 자주성과 진취성의 모습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면서 몽고 뒤통수를 깠던. 알겠죠? 그 사람 누굽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지? 엿먹으라고. 아는데, 그지? 그런 걸 거야, 설마. 공민왕이죠. 땀이 힘드네, 진짜. 그래서 공민왕이 1351년 몽고에서 지명받아 고려 왕으로 내려와. 알겠죠? 처음에는 이때 당시 몽고한테 빌붙었던 권문세족하고 잘 비붙을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뭐합니까? 결국 칼을 뽑죠. 과거제도 막 정비해서 신진사회부 막 뽑아들이고요. 그리고 권문세족을 누르고 원간섭을 다 물리쳐내고 자주성을 되찾은 왕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 하지만 공민왕이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암살당해요. 공민왕 암살 이후에 이 우왕이라는 졸라깜치기 우왕이가 알겠죠? 국민왕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 뽑혀 올라온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뭔가 개혁정치,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가지고 다시 진취적 모습으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알겠죠? 얘가 뭐합니까? 권문세족한테 빌붙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권문세족이 득세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고려 말기가 열리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고려 말기에 그러면요. 보수 세력인 누구? 권문세족과 당시 기득권이죠. 새롭게 등장했던 누구? 공민왕 때 막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들 둘 사이에 갈등이 막 펼쳐지는 시기야 이때가. 됐습니까? 이때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뭐 위에서 막 홍건적 밑에 왜구들 막 이때 출몰 많이 했거든요. 그들을 막 막아내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던 무인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신흥 무인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성계였던 거 아닙니까? 최영하고 이성계. 근데 그 이성계가 나중에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나라를 뒤엎겠다고 엎으면서 나라 세운 게 조선이지 뭐. 이해됩니까? 돼요? 다시 고려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기, 또 하나는 후기. 분기점은 언제? 1170년 무신정변 때다. 다음 전기를 또 작게 나누면 두 개, 후기를 작게 나누면 세 개로 또 나눈다. 전기를 두 개로 나누면 초기와 중기. 초기는 어떤 성격? 자주성과 진취성이 넘치는 시대의 모습. 누구하고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1세기 거란하고의 관계. 됐죠? 고려 전기의 두 번째가 바로 고려 중기입니다. 되나? 돼요? 고려 중기의 시대 성격은 보수성과 사대성. 안정만을 꾀하며 자존심 다 버리고 나라를 굽혀버리는, 남을 사대해버리는, 그죠? 문벌귀족이 썩은 시대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 이때 강성했던 것이 12세기 여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몽골귀족들은 이때 당시 썩은 시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만을 유지하기에 자존심 다 팔아먹은 거, 나라 자존심을. 그랬는데 이 몽골귀족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끝장났던 게 무신정변입니다. 알아듣겠죠? 그 이후로부터 후기라고 부르는데 후기의 문을 여는 시대는 바로 무신 집권기가 되겠죠. 되죠? 처음에는 무신들끼리 그냥 군인 정치하다가 맨날 쿠데타 일어나는 하극상의 혼란기가 잠깐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충원이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조금씩 문신관리도 뽑아들이면서 이때부터 살짝 안정기가 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최씨 안정기라고 부르고요. 근데 최씨 끝무렵으로 딱 가게 되면 최충원의 아들 최후 끝무렵으로 가게 되면 그때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최씨 정권의 뒷부분은 대몽항쟁기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무신집권기예요. 알겠죠? 돼요? 그러다가 결국 이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몽고의 부마국, 사위국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자주성이 상실되는 원간섭기가 열렸던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원간섭기에 이 비굴했던 모습, 그걸 끝장냈던 왕이 있으니 그게 누구다? 공민왕. 그리고 공민왕은 이때 몽고 원나라한테 빌붙었던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뽑아들이니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권문세족들을 쓸어버리고 원나라의 자존심을, 원나라로부터 뺏긴 자존심을 다 되찾으려 했었는데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들 우왕이가, 알겠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었던 권문세족한테 빌붙어버리는 바람에, 알겠죠? 이때 이후로 가게 되면 다시 보수 권문세족과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 간의 갈등기가 조금 열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될 것이다. 되죠? 시대 정리 구분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고려 전기 다 볼 거예요. 잠깐만 쉬세요. 고려 막 건국되고 고려 초기 때는 발해를 무너뜨렸던 거란이 아주 득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뭐가 흐르겠습니까? 이쪽에 랴오허강, 요강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됩니까? 고려 처음 영토 범위는 여기 있는 대동강 원산만이었다가 누가 태조 왕건이 거란을 조금 밀어내고 위로 올렸었죠. 그래서 원산만에서부터 대동강 원산만이 아니라 청천강 영흥만 정도까지로 영토가 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됩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뭐야? 거란의 요 나라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랴오허강의 동쪽에 있는 요쪽 땅은 옛 고구려 땅이며 옛 우리 발해 땅이며 그랬던 곳이고요. 또 여기 있는 랴오허강의 서쪽에 있는 요소 지역,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 중국 땅이죠. 돼요? 당나라 거였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수나라 뭐 이런 나라들의 땅이죠 원래. 근데 이때 당시 여기 있는 중국이 당나라가 막 무너지면서 5대 19개 혼란기로 중국이 막 접어들거든.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그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원래 당나라한테 완전히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던 거란 애들이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9개 혼란기로 중국이 혼란기로 접어드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여기서 득세해가지고 발해까지 무너뜨리고 옛 당나라의 땅 일부와 여기 있는 옛 우리 고구려 땅이며 발해 땅이었던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여기다 거란 요 나라를 딱 쓴 거란 말이야. 듣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야 거란이 지금 여기 요 나라 세울 때 중국이 무슨 시대라고? 유빈아 무슨 시대라고? 거란이 요 나라 세울 때 중국은 지금 뭐라고?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로 좀 접어든 상태라니까. 그 중국이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5대 10국 혼란기로 들어가는 이때 원래 당한테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던 거란 애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발해를 무너뜨리고 옛 당나라 땅 일부와 옛 발해 땅이며 옛 고구려 땅의 일부를 갖다 차지하면서 여기다 세운 게 거란이라고. 지금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게 만들어 이 새끼야. 집중해서 듣지. 돼요? 그래서 중국의 5대 10국의 혼란기였던 이 시절에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때 여기서 거란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고려는 이때 당시 거란한테 무너졌던 발해 유민을 포섭하고 옛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며 북진을 외쳤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옛 고구려 땅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 고구려 후계인 발해도 갑치합시다. 그러면서 뿌려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토도 조금 더 넓혔던 거고 거란하고 관계가 안 좋았겠지, 그지? 계속 북진을 외치고 있었단 말이지, 고려가. 그래서 개경 옆에 있는 서경, 여기를 북진적직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계속 북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마침 중국의 5대 10국 혼란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나라가 중국에 등장한 거야. 그게 무슨 나라야, 중국에? 송나라지. 무슨 나라라고? 송나라.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수습이 된 거야, 혼란기가. 알겠죠? 송나라가 중국 딱 건국되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 송나라가 딱 보니까 어때? 에? 이 새끼들 뭐야? 야, 우리 잠깐 혼란했던 틈을 타서 니네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원래 옛날 당나라 땅이거든, 요소 쪽은. 알겠습니까? 웃긴 새끼들이네. 땅 내놔 이 새끼야. 알겠지? 송나라가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까? 야, 그럼 고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요동 땅은 우리 땅이니까 꺼져라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니네가 발해를 무너뜨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송나라 등장해가지고 땅 내놔 이 새끼야. 그리고 거란한테 꺼지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인 거야. 친구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11세기 거란이 득세했던 이 시절, 요때 송나라가 딱 등장하자마자 고려는 무슨 정책을 펴게 됩니까? 송과 친하고 거란 요 나라를 배척하는 친송 베이오 정책을 딱 폈던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때 송나라도 우리나라도 양쪽에서 땅 내놔 이 새끼야 하고 있죠. 둘이는 친선 맺어버렸죠. 거란이 어때? 난감한 상황입니다. 양쪽에 적을 뒀으니까요. 알겠지? 어떻게든 뭐 하려고? 고려하고라도 친해져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고려가 꿈쩍을 안 해. 송나라도 뭐 반응이 없고. 이해됩니까? 이러다가 다구리 맞으면 지금 죽을 판이야. 그래서 거란이 다구리 맞기 전에 뭐 합니까? 압박이라도 해서 먼저 자기하고 좀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압박이라도 해서 먼저 다구리 맞으면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란이 뭐 하는 거야? 눈물을 머금고 공격하는 거야. 이게 1차 침공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도 좀 약해 보이는 게 고려니까 고려부터 친단 말이지. 이해되냐? 고려 때리면서 거란은 무슨 입장일까? 고려를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입장일까?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송하고도 대치하고 있는데 전면전 못해요 얘네. 전병력 투입해가지고 지금 고려 다 먹겠다고 쳐들어갔다가 뒤통수 맞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거란 입장에선 지금 가슴이 지금 지금 아주 조마조마해. 고려를 공격하면서도 딱 원하는 건 하나야. 저 새끼들 빨리 쫄아줘야 되는데 저거. 저 짱짱하게 전면전하려고 덤벼들면 이거 곤란한데 이거. 쫄아서 그냥 굽혀주면 참 너무나 좋겠는데 이거. 알겠죠? 그렇다고 기다릴 수는 없어. 다구리 맞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먼저 다구리 맞고 죽어버릴 거야? 그지? 뭐 얘네들이 힘을 합쳐 다구리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빵이라도 까서 한 놈이라도 무릎이라도 꿀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지. 그래갖고 쫓기듯이 공격한 거야. 알았지? 이거를 그대로 캐치한 사람이 누구야? 외교관? 서희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이때 고려왕은 그것도 모르고 알겠죠? 거란 쳐들어왔다고 어떡하냐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 서희가 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더 긴장하는 건 전애들이다. 쟤네 어차피 전면전 못한다 이거. 알겠습니까? 나 병력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외교로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폐하. 간 거 아니야. 그지? 가가지고 뭐 했어?
거란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해 주기로 그리고 송하고의 외교를 좀 단절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신에 땅을 받아왔죠. 뭘 받아왔다고? 땅을 받아왔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거란의 장수가 소손영이었고 고려의 이제 서희가 요 압록강 일대에서 만나요. 이해됩니까? 그 서희가 얘기한 거야. 얘 우리 땅 여기 차지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폐한테 내가 뭐라 그러냐. 얘 고구려 얘 발의 땅 좀 내놓으면 내가 폐한테 가가지고 거란하고 관계도 좀 개선할 것을 내가 추천드리겠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소순영이가 뭐 한 거야? 땅 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쪽에 흐르는 강이 이게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 이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 주. 되십니까? 여기 있는 주를 뭐 하기로? 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알겠죠? 서희가 땅을 받아와요. 골 때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거란이 공격 들어와서 땅 준 거야. 지금 땅 주고 간다고. 대신에 우리는 딱 하나 약속해줘요. 뭐요? 거란하고의 관계를 조금 개선하고 그리고 송하고의 외교를 좀 단절하겠다. 이거 하나 약속한 거야. 거란이 친구가 목적을 알겠어? 다구리 막 먼저 뒤져버릴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먼저 약해 보이는 놈 한 놈 선빵 까가지고 꿇어주길 바래야지 먼저 걔가. 근데 그 새끼가 만약에 전면전 하겠다고 나오면 얘도 곤란하다고 지금. 알아듣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거란이 1차로 침공했을 때 누구의 외교담판? 서희의 외교담판이 아주 주요했죠. 그래서 오히려 뭘 갖고 왔다?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개 주를 우리가 획득하는 쾌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란이 공격 들어와서 땅 주고 가는 대신 우리 약속한 게 딱 하나. 송나라하고의 외교 단절, 거란하고의 관계 개선. 이거 해주기로.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하고의 관계가 거란이 좀 개선이 됐죠. 요 나라가. 그리고 나서 요 나라가 뭐 한 거야? 송나라를 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송나라를 까요. 이제 고려하고 관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꽤 많은兵力을 투입해 버립니다. 알겠죠? 고려는 그럴 줄 몰랐거든. 근데 송나라가 니미로 꿇어버리네 그냥. 가볍게 가서 꿇어버린다니까 거란한테. 알았죠? 그 고려 입장에서는 이 당외교 단절하고 뭐하고 해도 일단 뭐 거란이 성을 먹을 일은 없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거의 뭐 송나라가 뭐 비굴하게 지금 무릎 꿇고 막 돈 바치면서 막 조공 바치고 막 그러고 살겠다고 막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알아듣겠죠? 야 이렇게 되면 누구도 난감하냐 이제. 그렇지. 왜냐하면 송이 완전히 이렇게 꿇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란이 전면전으로 고려를 치고 들어와도 될 거 아니야. 알아듣겠죠? 송이 그렇게 이 대국이 그럴 줄은 몰랐지. 그래서 꿇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송나라를 완전히 무릎 꿇린 다음에 거란이 고려의 어떤 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잠깐 쳐들어온 적이 있어. 이게 2차 침공이야. 이해됩니까? 되죠? 강조정변이 뭔지까지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쨌든 2차로 침공해 왔을 때는 이제 여기는 거란이 60만 대군을 편성하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면전으로 거의 밀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송이 꿇은 상태니까. 알겠죠? 난감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때 국경지대를 지키는 멋진 명장의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양규야. 다시 누구라고? 양규. 흥화성 일대에서 약 3,000명의 병력으로 알겠죠? 이 후발부대를 다 붙잡아 버려.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전투예요. 10배 넘는 병력을 갖다가 계속 붙잡는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쳐들어갔던 그리고 개경까지 쳐들어갔던 이 거란군이 뒤에 후방이 완전히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밀고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야. 알았지? 야 이러다가 혹시 후방에서 자기네가 패전해봐. 들어간 애들도 다 죽어 이거. 포위돼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양규의 선전 때문에 결국 개경까지도 함락시켰던 이 거란 군대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돼요. 됐습니까? 약속받은 건 딱 하나. 나중에 고려 왕이 와서 뭐 하겠다. 거란한테 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다. 알겠죠? 그 약속 하나 받고 친조하는 거 약속 받고 돌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누구가 선전을 좀 했다?
양교 장군이 선전을 펼쳤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된다. 알았지? 지금 2차 침공 때 양교 선전으로 이 난감해진 거란군이 개경까지 함락을 시켰었지만 뭐합니까? 그냥 돌아가게 되죠. 대신에 딱 하나 약속받은 게 뭐였어? 고려왕이 나중에 뭐 하겠다? 가서 인사드리겠다, 친조하겠다 이거였죠. 그죠? 안 지켜요. 고려가 그 약속을. 알겠죠? 그러자 누가? 거란이 다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20만 대군인데 알겠죠? 요게 몇 차 침공? 3차 침공. 이거를 귀주 벌판에서 박살을 냈던 사람이 누구다? 강감찬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3차 침공 때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처? 귀주 대처.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누가 쾌제를 부르겠냐? 송나라. 이 송나라 지금 막 조공바치고 막 무릎 꿇고 있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고려가 이겨버린 거야. 그 송나라가 막 왜! 막 난리가 나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송나라가 쾌제를 부른다. 그래서 요 전투 3차 침공에서 우리 고려가 거란한테 승리를 거둬버리면서 이때부터 다시 거란은 그냥 그냥 하나의 나라 정도. 대국이 아니라 알겠지? 그런 정도의 지위가 되고 송나라는 다시 좀 뜨면서 송거란 고려의 세력이 다시 균형 상태로 가요. 원래 거란 일권구도였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후에 누구? 고려와 송과 거란의 세력이 다시 균형 관계로 가게 된다. 됐습니까? 이 전투가 있고 나서 강감찬 장군이 건의를 합니다. 폐하, 지금 국경 지역이 워낙에 불안정합니다. 지금 2차 침공 때 계속 밀렸던 거 보면 국경 지역 방비가 너무 허술합니다. 국경 지역에 뭘 쌓읍시다? 성을 좀 쌓읍시다. 그래서 건의해가지고 국경 지역에 쌓았던 성이 천리장성이에요. 잠깐, 천리장성 지금 몇 번째 쌓았어? 옛날에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나라 침공 막겠다고 알겠죠? 쌓았던 천리장성이 한 번 있었죠? 그건 여기 요동성 쪽에다 쌓았던 거고 요 천리장성이 하나가 더 있어. 요때 쌓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2차 침공 때 어디까지도 함락됐었다고요? 수도 개경까지도 함락됐었다니까. 양규가 선전 펼치는 바람에 더 못 들어가고 그냥 물러나게 된 거지. 개경 수도까지 함락당했었어 2차 침공 때. 그래서 수도 부근의 방비를 튼실히 하겠다고 수도 부근에다 뭘 쌓기도 해요. 이때 나성이라는 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거란 침공 다 끝나고 나서 고려, 송, 거란의 세력이 다시 균형 관계로 가며 국경 지역 방비를 위해 천리장성, 수도 부근 방비를 위해 나성 같은 것들이 축조되기도 한다. 됐나요? 이제 12세기가 되면 요 옆에서 누가? 요 위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풀 뜯어먹고 살던 유목민족 여진.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갑자기 커지기,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여진 애들이. 이 유목민족 애들이 다 유목생활,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의 국가성으로 뭉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한 거지. 솔직히 얘네 뭉치면 졸라 무서워. 전병력 기마병이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여진의 일대 영웅 아구다가 등장한 거야. 아골타라고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아구다가 이걸 막 여진족 이 유목 부족들을 막 규합하기 시작해. 막 강성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고려는요, 거란하고 대치 국면을 펼치면서도 이쪽에 풀 뜯어먹던 여진애들이 신경도 잘 안 썼었어요. 우리가 거란만 그 요하 뒤쪽으로 밀어내면 이쪽 고구려 땅, 이쪽 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갖고 뭐 하면 돼, 여진애들한테. 야, 저쪽에 풀 뜯어. 하지 마, 저기. 그 애들이 간단 말이야. 하나의 정상적 국가도 아니니까. 통합된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가 막 강성해지는 거야. 하나의 국가성을 막 다져가고. 알았죠? 야, 얘네 부족이 더 규합돼서 더 큰 국가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여기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12세기 여진이 강성해질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됐습니까? 폐하,
여진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여진에 대비한 별동대 부대를 만들어 우리 뭐 합시다. 여진의 이 땅도 얘도 우리 고구려 땅이니 이 동북쪽 지역부터 우리가 먼저 좀 수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진족에 대비한 별동대를 편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편성했던 그 부대 이름이 뭐라고? 별모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윤관의 별모반 이 여진족과 싸우기 위한 부대인데 얘네가 공격 들어가서 요 일대에 9개 성을 함락시키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근데 정확하게 위치는 몰라요. 하여간 우리나라 이 동북쪽 어디 여기 어디 여진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어디겠죠. 됐습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동북구성을 함락을 시켰는데 야 그러면 여진이 뭐 해야 돼? 전투에서 좀 고려한테 좀 깨지고 그러면서 좀 약화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웬걸 여기만 고려한테 지금 그렇게 뺏겼을 뿐 뒤쪽에는 여진 부족이 다 규합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커졌어 여진이. 거란보다 더 센 것 같아 이제. 알겠죠? 고려는 지금 가슴을 야 괜히 잠자는 사세의 코털을 건든 건가 우리가? 괜히 지금 거란하고도 안 그래도 대치 국면인데 얘네 더 커지기 전에 얘네 거부터 대차짜 해가지고 쳤다가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양쪽으로 지금 전선을 펼쳐놓은 상태로 우리가 고립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되게 가슴을 졸이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렸던 건가 우리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요 여진족이 고려한테 와가지고 부탁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형님 동생하고 지냈던 사이인데 원래 여진족하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애들이 뭐 약탈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형님 그냥 땅 좀 돌려주시면 그 동북구성 돌려주시면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해?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른 돌려줬어요. 북구성을 1년 만에 돌려 1년 만에. 그래갖고 여진하고 관계를 뭐 했어? 잘 개선을 했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개선하자마자 여진이 거란을 잡수네요. 먹었어 이거 먹었어. 심지어 송나라까지 쳐요. 그래서 여진이 여기다가 이렇게 금나라를 딱 세우고 송나라는 요 밑으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송나라는 이렇게. 내려갈게요 형님. 나 내려가서 할게요. 그러고 왜 됩니까? 여진 다 금나라 돼버린 거야.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려를 치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알아듣겠죠? 여진 입장에서도 뭐 동북구성 이거 자기네가 잘 얘기해서 고려한테 받아냈고 그 관계를 조금 개선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란 먹고 송나라까지 때리고 이거 다 성공 거뒀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고려를 칠 차례거든. 알겠습니까? 여진이 금이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요구? 꿇어 이 끼새끼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 막 형님으로 막 얘기하고 고려 너희들 막 그렇게 해줬는데 형님은 무슨 새끼? 야 무릎 꿇어. 군주 신하의 예를 갖춰. 아니면 너네도 먹어버릴 거야 우리. 알겠죠? 지금 기고만장한 거지 여진애들이. 알겠지? 원래 옛 고구려의 후예의 어떤 고구려 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었다면 싸웠겠죠. 쉽게 꿇지 않겠죠. 근데 꿇었다니까. 그 시대를 썩게 만들었던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 이때 몇 대에 걸쳐 관직자를 막 배출했던 유력 가문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 흘러가다 보면 그런 어떤 몇 대째 막 이렇게 삼촌, 조카, 아들, 막 손자, 막 관직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유력 가문 같은 가문들이 형성되게 되거든. 시대가 조금 흐르면. 알겠습니까? 그런 관직자들을 주로 많이 배출한 이런 가문들이 엄청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또 이네들이 지들끼리 막 혼인도 해요. 권력 가문들끼리 막 혼인을 맺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네 세력을 막 키우는 거,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세를 확장시켰던 그런 문벌 가문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지. 얘네가 이제 수도 개경에 살고 있었던 아주 썩은 세력들이야, 얘네가. 이때 고려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데. 알겠죠? 그대로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요. 이 문벌 귀족 그러면 음서를 통해 자손들을 관직에 불러들이면서 관직을 독차지하거나 또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간 사람들도 많아. 문벌 귀족은 머리들도 좋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집안끼리 또 혼인관계까지 맺어가면서 어떻게 집안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켰던 거야. 거대화시켰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 간의 혼인 또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어. 왕실의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거지. 알겠죠? 이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뭐 했어? 세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던 애들이야. 됐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집안들이 어떤 집안이야? 파평윤 씨, 해주최 씨, 경원이 씨, 경주김 씨, 이런 집안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자기들끼리 다 중적적으로 혼인관계 맺고 막 이런 애들이야.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개경에서 권력을 독차지했던 이 문벌귀족 가문들이요. 자기네 시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뭐 하자? 쓸데없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여진한테 가볍게 꼴차. 항상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들은요. 변화를 원치 않아. 그죠? 안정만을 원하거든요. 지금 필센 놈 있으면 그냥 가볍게 꿀차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권력 있는 자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두려워. 변화를 원치 않아. 전쟁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냥 가볍게 웬만하면 다 피하고 싶다고 얘네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거 없어. 썩은 시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기득권을 차지했던 그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었던 문벌귀족들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진한테 가가지고 살짝 꿇어버립니다. 이 새끼들이. 그래서 4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누가 수용해요? 이자겸이가 이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1125년이야. 이자겸이가 4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버려. 이 이자겸이가 누구겠어? 문벌귀족이 경원이 씨 가문이야. 얘가 특히나 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딸내미 조카 딸까지 전부 뭐 왕실에다가 다 세자빈, 중전, 대왕대비 뭐 이런 걸로 다 앉혀놓은 애들이야. 알겠지? 애가 바로 경원 이자겸이야. 이해됩니까? 기고만장했었지. 그래서 이자겸이가 가서 여진한테 금나라한테 가서 활짝 꿇어버려요. 그래서 고려를 완전히 뭐 여진 금나라의 무슨 신화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알아듣겠죠? 이때 당시 이게 뭘 잘 보여주는 거냐면 문벌귀족 중심의 시대가 얼마나 썩은 날을 잘 보여주는 거야. 고구려 어떤 개성의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해되죠? 완전 썩은 거지. 이때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나중에 이자겸은 뭐까지 해요? 지가 왕한다고 반란까지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 불러?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1126년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때 왕실과 혼인관계 또는 귀족 자기들끼리 간의 혼인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막 세력을 확장했던 이 문벌 귀족 관료 가문들 얘네들이요. 나중에는 지가 왕한다고 막 왕실까지 뒤엎으려고 했던 막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완전 썩은 거지, 그지? 야,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그래도 오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옛 고구려의 후예들 아닙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개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썩은 애들이 막 지금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다 할지언정 그래도 아직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세력들이 이거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지방 호족 출신이었던 그리고 스님, 불교 세력 스님 출신이었던 누가 묘청이라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막 끌어모아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후예 아닙니까? 금국의 사대가 웬 말입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우리 전통 사상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저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 얘네들은 유학 세력이거든. 유학자들. 저 썩어 빠진 유학자 세력들 저것들 쓸어버리고 얘도 우리의 전통 불교 그리고 우리의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뭐 합시다. 새 시대로 갑시다. 알겠죠? 옛 고구려를 계승하는 자존심 높은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막 이런 거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뭐야? 묘청의 난이야.
물론 묘청이 처음부터 난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개경에 있는 저 썩은 문벌귀족들 얘네들을 약화시키는 뭐 선에서 수도를 좀 옮기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옛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어디 또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였던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평양으로. 알겠죠? 그래서 묘청이 처음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 수도인 개경에 지금 뿌리를 받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문벌귀족들을 약화시키자.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운동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간 거야? 난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야. 이게 1135년에 있게 되죠. 이해됩니까? 큰 싸움이 터지는 거야. 이 난을 진압하려는 자와 성공시켜 옛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되살리려는 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터지는 거야. 파가 두 파로 나뉘어. 하나는 썩어 빠진 개경파가 있죠. 됩니까? 얘네가 누구야? 문벌 귀족이야. 반대로 바꾸려는 자, 옛 고구려의 영광으로 돌아가려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구야? 서경파죠. 서경으로 쏘 갑시다 하는 애들. 지방 호족 중심. 알겠죠? 이게 누구야? 묘청과 같은 지방 호족 세력. 이런 애들이지. 됐습니까? 사상적으로도 달라. 개경파 이 수도에 지금 개경에 지금 큰 세력을 형성한 문벌귀족들은 다 관료 계층들이기 때문에 다 유학자들이야. 썩은 유학자들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세에게 무릎 꿇는 사대적인 썩은 형태의 사대적 유학. 알겠죠? 이런 유학자들이야. 반면에 이 서경파들은 옛 우리의 전통 사상이었던 불교 세력들이거나 됐습니까? 또 우리의 전통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또 서경으로 수도 옮기자라는 지금 서경천도운동 막 이거 주장할 때 풍수지리설적 관점도 있어. 풍수지리설에 보면 개경만큼이나 또는 개경보다 더 자주성이 높은 곳이 서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또 함께 들기도 해.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사상적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경파야. 주장도 다르겠죠. 개경파는 금나라에 대해서 뭐 하자? 사대하자. 그냥 가서 살짝 꿇어주자. 뭐 무릎에 무슨 무릎이 닳냐? 저 휘센 놈이 있으면 꿇는 게 그게 세상 이치지 이 새끼들아. 알겠죠? 이게 서경파들 주장. 그 개경파들 주장이야. 반면에 여기는 서경파는 뭐라 그러겠냐? 금국정벌. 저 여진족 저 금나라 이 새끼들 갖고 있는 여기 다 원래 우리 옛 고구려 땅 아니냐? 정벌해버리자. 북진하자. 북진.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왕을 황제라 칭하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자주석을 드높이자 막 이런 얘기하죠. 이해됩니까? 칭제 건원하자 막 이런 주장까지 해요. 우리 독재적 연응 막 쓰자 그래요. 이분들은. 됐습니까? 계승의식도 완전히 달라. 이들은 옛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되살리자 이런 주장이야. 반면에 개경파는 달라. 개경파는 본질적으로 그냥 안정만을 꾀하는 전쟁 싫다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기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나라 자존심은 다 굽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 고려의 자꾸 고구려 계승의식이 퍼지면 위에는 이 땅이 무슨 인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미수복 지역의 인식이 돼버리죠. 그럼 북진을 외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라도 고려 사람들이 우리 고려는 누굴 계승하는 나라다? 옛 신라를 계승한다. 이런 의식을 갖게끔 만들고 싶어. 그지 않겠냐? 우리가 옛 고구려 후에다 그러면 여기 미수복 지역이라는 인식이라서 북진은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개경파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뭘 주입합니까? 고려가 무슨 고구려 계승이냐? 아유 고려는 신라 계승이요. 아 지금도 많이 넓어진겨. 알겠지? 이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 계승의식을 퍼뜨리려고 김부식, 요 경주 김부식이야. 김부식이가 이때 신라를 되게 높여 썼던 역사책이 있어. 삼국의 역사 중에 신라를 제일 높여 썼어. 그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맞아요. 그래서 석영파가 결국 져. 그래갖고 결국 개경파가 이기면서 완전히 문벌귀족의 시대로 가는 줄 알았다니까, 시대가. 고구려 계승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다 없어져버리고 완전히 이런 비굴한 시대로 가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개경파의 문벌귀족의 시대로.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문벌귀족이 기고만장하다가 알겠죠? 뭐 한 거야? 생각지도 못하게 무신들한테 맛이 가버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35년 만에 무너져 버리죠. 이해되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전기 상황입니다. 무신정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요 관련된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아이, 자.